여러분, 자, 글쓰기 과정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한 지 벌써 세 번째 주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앞부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자, 글쓰기 과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글쓰기 과정이 끝나면 제 3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글쓰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죠. 자, 이번 주까지 글쓰기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 다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글쓰기 과정은 지금 이렇게 5개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5개 단계는 앞으로 써야 할 모든 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레포트 쓰기, 소논문 쓰기, 또는 자기소개서 쓰기, 또는 비평문 쓰기, 이렇게 다양한 글쓰기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글쓰기라고 하더라도 이 5개의 과정을 거치면 좋은 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간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학술적 글쓰기다 그러면 제가 이 표를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학술적 글쓰기도 이 과정을 거친다. 다만 학술적 글이라고 했을 때 주제 선정에서는 어떤 것을 더 신경 써라, 자료 수집에서는 어떤 것을 더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설명할 겁니다. 그렇지만 큰 틀은 이 5단계의 큰 틀이다, 이렇게 보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개요 작성 여기까지 나누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과정을 거쳐라, 그리고 주제 선정은 이렇게 해라, 자료 수집은 이렇게 해라, 개요 작성할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초고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글쓰기를 글을 쓰라 그러면 보통 초고, 처음, 첫 문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내일까지 이 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밤부터 그냥 무작정 앉아서 첫 문장부터 쓰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첫 문장 쓰기 전에 이 3단계가 거쳐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초고가 작성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고를 쓸 때도 역시 유의해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두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문단 또는 단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안 되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단 또는 단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잘 쓸 수 있으면 어차피 문단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텍스트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글을 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글을 마무리하는 방법, 그리고 제목 붙이기가 있는데요. 이 제목 붙이기는 지금 여기에서는 연습하지 않고 나중에 각각의 글에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술적 글일 경우에 제가 학술적 글의 제목들을 보여주면서 학술적 글들은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 때 비평문 쓰기 한다고 얘기했는데, 비평문 쓰기 할 때 그때 비평문의 제목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그때 각각의 항목에서 나누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붙이기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자, 이런 내용 여기 초고 작성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점검 및 수정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그러니까 3번째 주 수업이죠. 자, 3번째 주 수업에 남아있는 글쓰기의 과정에서 이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했던 거 보면 다 기억이 나죠. 자, 잠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개요 작성, 자, 개요 작성 연습하는 것까지 했었고, 제가 연습 문제로 과제로 이것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고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구한 학생들은 3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보면 4번째 초고 작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초고 작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자, 2가지인데 그 2가지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결속성. 그래서 이 결속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글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장짜리 글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5장짜리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모든 글이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엮어서 줄줄이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는 결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서 과일 이야기 하다가 2페이지에서 바다 이야기 하다가 3페이지에서 산 이야기 하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쪽 서론에서부터 마무리 5쪽의 결론까지 하나의 텍스트로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 조금 더 작게 들어가면 이제 이 하나의 텍스트는 몇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단락 얘기했잖아요. 몇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서론을 2개의 단락으로 썼다 그러면 서론 2개의 단락, 결론을 내가 3개의 단락으로 썼다 그러면 결론이 3개의 단락,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개 정도가 본론의 단락,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각각의 단락에서도 결속성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의 단락 그러면 한 5개에서 8개 정도의 문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5개의 문장이 내가 5개 문장을 하나의 단락을 썼어요. 그러면 그 5개의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로. 그래야지 1번 문장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일 이야기 하다가 2번 문장은 바다 이야기 하다가 3번 문장은 산 이야기 하다가 4번 문장은 하늘 이야기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로 결속성이 있는 글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쭉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의 글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락도 역시 또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각각의 문장들이 역시 또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글을 썼는데 왜 이렇게 글이 중구난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내가 읽어봐도 이쪽 하늘로 갔다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또 하늘로 갔다 이러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결속성 이야기를 2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앞에다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속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 좋으냐. 그러면 주제가 드러나는 시작, 그 다음에 주제를 마무리하는 결말을 하나의 줄에 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형식적으로도 맞추어주면 좋다.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 시작과 마무리를 연관성 있게 써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2가지를 덧붙였는데 이 2가지 덧붙인 건 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연관성 있게 그리고 단락 내에서 작은 단위들이 결속력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단을 단락을 여러 형식으로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형식이 2괄식입니다. 그래서 2괄식으로 쓰는 버릇을 좀 들여보자 라는 걸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단락도 결속력을 지녀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단락에 5개 문장으로 한 단락을 쓴다라고 한다면 자, 이 5개 문장 중에 한 개의 문장은 이걸 전체 나머지 4개를 전체 아우르는 소주제 문장이어야 되고 나머지 4개 문장은 이것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문장, 그러니까 1번에서 5번까지의 모든 문장이 하나의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써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거 잠깐 접어두고요. 일단 교재로 넘어와서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텍스트 전체의 결속력을 보이려면 물론 모든 글이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글이 전부 다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시작과 마무리를 연결시켜라. 어떻게? 내용으로
내용으로 연결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A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본론에서는 쭉 A로 확장해서 뭐라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할 때, 결론에서 마무리할 때 다시 시작에서 얘기했던 A를 마무리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 핵심어를 여기로 다시 가져와서 다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이 처음에 A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 생각이 막 본론에서 이렇게 확장됐겠죠. 그러다가 결론에서 다시 A를 가져오게 되면 뭔가 정리하면서 처음과 마무리가 연결되었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앞에서 결속력을 갖게 해라, 전체 텍스트를 결속력을 갖게 해라 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시작과 마무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도 나는 텍스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결속력을 잘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꼭 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나는 글이 좀 중구난방이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팁으로 활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학생의 글이 있는데, 자, 교재에 있는 학생들은 38쪽에 중간에 네모 안에 있는 학생의 글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 아직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제가 그 핵심 일부분만 여기다 입력했으니까 여기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이 학생이 작은 선행이 불러오는 행복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러면 도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제가 이따 뒤에서 글을 시작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알려줄 텐데, 그 방법 중에 이 학생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러면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주문을 하고 계산하다 보면 계산대 앞에 놓여 있는 저금통 하나를 볼 수 있다. 그죠? 여러분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은 돈을 그 저금통에다 이렇게 넣게 해서 그 돈이 모여져서 어딘가에 유명한 곳에 기부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저금통이 있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부에 대한 이야기, 기부금이 제대로 쓰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을 쓰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100원, 200원씩 카페의 저금통에 넣는 그 돈이라고, 자, 여기서 저금통 하면서 했던 이야기, 그 핵심적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서 마무리해서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글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본문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해서 다시 끌고 들어오면서 글이 전체적으로 통일성, 연결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작과 마무리를 연결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 알려주는 첫 번째 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차피 시작이 나왔기 때문에, 자, 시작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과 관련된 몇 가지를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보태려고 합니다. 자, 글을 처음에 이제 나는 글쓰기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저는 시작이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시작만 하면 그래도 줄줄 이어갈 수 있는데, 나는 정말 시작이 너무 어려워서 첫 문장 쓰는 것이 정말 30분씩 앉아서 끙끙대다가 겨우 첫 문장 쓴다, 이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시작하는 몇 가지의 방법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글을 시작하는 방법을 보면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야 할 주요 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4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중심 소재를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레포트를 쓰거나 소논문을 쓰거나 졸업 논문을 쓰거나 또는 비평문을 쓸 때도 대학에서의 글쓰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심 소재를 소개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처음 글이 너무 안 써지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숲길거나 소설이 아닌 한 여러분들이 특히 대학에서 레포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중심 소재를 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정의하면서 소개하면서 들어가는 방식, 그러면서 글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주제와 내 글의 주제와 연관되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면서 들어가는 방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세 번째, 자, 이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이 학생이 쓰고 있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특히 뭐 수필이나 이런 조금 가벼운 글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주제와 관련된 나의 경험 또는 어떤 일화, 이거를 소개하면서 들어가는 방식, 이것도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대신 이거는 이제 그 소논문과 같은 글들 있잖아요. 학술적인 글, 이런 글에는 사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 묘사로 시작하기, 이것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평문을 쓰거나 이럴 때 활용하면, 특히 영화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드라마평, 그런 거 쓸 때 이 인상 깊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시작하면 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수준 높은 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방식 중에 하나를 활용하면서 글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중심 소재를 소개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학생이 새로운 시대의 운동 카피레프트라는 글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카피라이트는 알고 있는데 카피레프트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널리 알려지지 않는 대상을 이렇게 다루려고 하거나, 또는 다루려는 대상의 개념이 모호해서 어떤 정의가 해야 할 때,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이 학생이 카피레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서 이거를 조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예 이 카피레프트라는 게 뭔가를 아예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알려주면서. 그래서 들어가면서 보면 카피레프트에 반대되는 개념인 카피라이트는 본래 저작권과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취지에서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시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카피라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카피레프트 운동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중심 소재를 소개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은 레포트에서 내가 잡은 주제를 소개하거나, 또는 레포트에서 내가 잡은 것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자, 이 학생은 어디에 활용했느냐 그러면 서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평이나 영화평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자, 이 학생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대한 서평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해 보세요. 서평 그러면 고등학교 때 독서 감상문 쓸 때, 제가 이제 저희 조카들 독서 감상문 쓰는 걸 보니까 그 독서 감상문에 폼이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이렇게 정해주고 칸을 3개를 정해주고, 첫 번째 칸에는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두 번째 칸에는 줄거리 요약, 세 번째 칸에는 읽고 난 후 소감,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주일에 2번씩 시키는 학교도 있던데, 고등학교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계속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 서평을 써라 그러면 처음 시작을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잘 쓰면 괜찮은데, 마치 이거를 초등학교 때 그림 일기 쓰는 것처럼 나는 오늘로 시작해서, 나는 오늘 친구와 함께 사고화평 글쓰기에서 서평을 쓰라고 해서 집에 가는 길에 그 교보문고에 들렀다. 교보문고에 들러서 보니 책이 너무 많아서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 내 눈에 띈 게 있었다. 그게 바로 정말 두툼한 책이었는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것처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서평에서도 이 첫 번째 방식, 중심 소재를 소개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이 보면 칼 세이건의 저서 코스모스는 600여 쪽에 이르는 우주와 인간을 주제로 한 방대한 내용의 과학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나는 오늘 친구와 함께 교보문고에 가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샀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문장을 이렇게 칼 세이건의 저서 코스모스라는 책은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평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평뿐만 아니라 보고서에서도 굉장히 흔히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학기말 보고서로 최종적으로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 소논문을 학술적 글쓰기를 하게 될 텐데, 학술적 글쓰기를 하려면 아마 그 주제와 관련되는 기존 소논문들을 몇 개는 읽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존의 소논문들, 그러니까 학술적 글쓰기의 가장 대표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이 앞에 서론 부분, 들어가는 부분, 도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양한 글에서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중심 소재를 소개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아까 인용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었죠.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건 이제 학생의 글이 아니라 제가 이윤기 씨의 글을 가져왔는데, 자, 이윤기 씨의 이 글의 중에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들어가는 글입니다. 자, 들어가는 글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느냐 그러면, 교육이 나에게 베푼 은혜 중 가장 큰 것은 그것이 여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인용입니다. 나의 말이 아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카키스의 말이다 라고 인용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도 하겠다 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연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이나 명언을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하는 방법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언이라든가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했을 경우에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고 흥미를 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해석, 여기처럼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문제의식을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의 글 시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평에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보고서에서 보고서와 같은 글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소개서 같은 글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글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 인용하기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뭐 아주 소크라테스와 같은 뭐 그런 대단한 사람의 글을 꼭 인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용할 만한 그런 좋은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인용하기는 내가 써야 할 글의 적절성입니다. 적절성. 내 글의 주제와 얼마나 적절하게 부합하느냐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좋은 인용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 중에, 또는 내 친구가 한 말 중에서도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의 주제와 연결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인용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군가의 말이나 글이나 명언 등을 인용하라 라고 했을 때 너무 유명한 글이나 말을 꼭 인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잡은 주제에 얼마나 적절한 내용의 인용일 것이냐, 그 적절성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좋은 시작으로,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 뭐야 이런 말도 있었어? 누구야? 누가 이런 말도 했어? 이렇게 흥미를 환기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세 번째 방법, 잠깐만요.
세 번째 방법은 제가 넣어놓지 않았네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자기의 경험이나 간단한 일화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편안하게. 왜냐하면 내가 겪은 경험을 이야기처럼 쓰는 거, 이게 가장 쓰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가장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에게 내가 말이야 어제 집에 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귀를 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흥미를 가지면서 들을 수 있을 거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경험, 나의 경험을 쓰는 것도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고, 글을 읽는 사람도 흥미를 가지고 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읽는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거는 이 자기 경험이나 일화를 소개하는 방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술적 글과 같은 다소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글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필이라든가 아니면 비평문 같은 데서는 활용할 수 있겠어요. 비평문 같은 조금 더 가벼운 글들, 그런 글에서 주제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이야기처럼 쓰면서 시작하는 방식, 자, 이 방식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따로 예문을 넣지 않는 이유는 자기 경험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글쓰기입니다. 그죠? 일기를 시작해서 또는 내가 블로그에 영화 한 편을 보고 뭐 시작하는 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익숙한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글의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예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상 깊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잘하면 글이 매우 수준 높은 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글로 인식될 수 있어요. 자, 묘사하기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많이 들었었죠? 그죠? 글로써 마치 눈으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자, 인상 깊었던 장면, 내가 영화평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이런 영화를 배웠다. 별 생각 없이 보았는데 보다 보니 재미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장면을 정말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그 장면을 그림을 그리듯이 글로,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잘하면 매우 글이 훌륭한 글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학생의 글입니다. 자, 이 학생이 영화평을 쓰는데, 자, 영화평을 쓰면서 나는 오늘 친구와 함께 이 영화를 보았다. 처음에는 재미없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았다. 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느 날 서울 한복판에 얼굴에 피칠갑을 하고 손에는 낫을 진 시골 여자가 나타났다. 시커먼 얼굴에 몸빼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이 여자의 눈빛에는 광기가 번뜩인다. 라고 영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는 동안 여러분 어때요? 자, 문장을 보면서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서울 한복판에 얼굴에 막 피가 묻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낫한 정말 햇볕에 그 번뜩이는 그런 낫을 쥔 시골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고 뭐가 많이 묻어 있고 그리고 몸빼를 아무렇게나 입고 머리도 풀어헤쳐서 정말 광녀 같은 얼굴에 눈빛에도 광기가 번뜩이는, 도대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왜 저렇게 살기 어린 표정으로 저렇게 서 있을까? 길 한복판에 서 있을까? 라고 뭔가 그 관객들의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어떤 장면을 묘사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특히 영화 비평 같은 비평문에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영화 비평, 드라마 비평, 막 이런 것들. 요즘에 제가 흥미롭게 본 게 킹덤2인데, 킹덤2의 어떤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봤어요? 킹덤2? 재밌었어요? 네. 자, 할 말이 많은 영화 같은데요. 중간고사 때 이걸로 영화평, 그러니까 비평문을 써도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비평문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그 장면의 그 부분의 한 장면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시작하는 이 방법들은 어디에도 쓸 수 있느냐 그러면 마무리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작하기에서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시작과 연결된 마무리, 그러니까 시작과 마무리를 연결하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자,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글이 전체적으로 텍스트가 결속성이 느껴진다 라고 했었는데,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거 말고도 그렇게 꼭 모든 글을 그려야 하는 건 아니고 마무리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자, 그래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한 3개 정도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논제를 환기하면서 주제를 요약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이제 보고서나 아니면 소논문 같은 데서 굉장히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내가 본문에서 문제가 많아,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가 많다? 그러면 마무리해서 문제 해결 방식이나 대안을 슬며시 제시하면서 끝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사용했던 인용이나 사례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앞에서 봤던 이 글 시작하기 방식 중에 이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묘사하기 방식, 이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장면을 묘사하면서 뭔가 여운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방식도, 나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의 팁을 가지고 글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말한 것처럼 시작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끌어와서 그것을 다시 제시하면서 끝내는 방식, 또는 주제를 요약하면서 끝내는 방식, 또는 문제 해결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끝내는 방식, 또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인용이나 묘사나, 우리가 봤던 묘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끝내는 방식,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혹시 나는 글을 다 썼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러면 글을 마무리하는 방식도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나는 본문을 이런 내용을 썼으니까 대안 제시하면서 끝내면 좋겠다, 또는 나는 그냥 다시 한번 뭔가 요약하면서 끝내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방식을 가지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이나 대안 제시하기의 방식으로 제가 복고일수의 글을 가져왔는데, 자, 여기 읽어보면 이처럼 황사에 대한 전망을 밟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 본문에서 황사의 문제점들을 막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이처럼,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담화 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처럼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정리 좀 하려나 보네 라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황사에 대한 전망을 받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대안을 살짝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 강조를 위한 인용하기의 방식이죠. 여기 김남일 씨의 글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면 나는 이렇게 하면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고 내용이 형식을 규정한다라는 칼 마르크스의 저 유명한 철의 법칙을 서서히 부정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 칼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인용하면서, 우리가 시작도 인용하기로 시작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자, 시작에서 인용한 사람을 다시 가져와서 써도 되고, 또는 여기처럼 새로운 사람의 말을 인용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글쓴이의 최종적인 견해를 강조하거나 심화하는 차원에서 인용을 해야지 뭔가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인용이어서는 글이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 점만 좀 유의하면 이 인용하기의 방식도 시작에서도 쓸 수 있고 마무리에서도 쓸 수 있다. 또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시작에서 인용했던 어떤 내용을 마무리해서 다시 가져와서 결속성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작과 마무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1번 시작과 연결된 마무리하기의 내용인데, 교재에 있는 것보다 제가 몇 개 더 시작하는 방식과 마무리하는 방식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했고요.
너무 길면 이게 동영상 올리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조금 여기에서 일단 잘라가도록 할게요. 39쪽에 있는 두 번째 소주제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제문,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우리가 결속성이라고 하면 글의 전체 결속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속성이라고 하면 각 단락의 결속성,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두 번째 각 단락의 결속성,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